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소란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그러니까 조각의 대표적인 작가인 로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지점토 수행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결해서 진행할까 합니다. 자, 우선 조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체로 뭔가 만드는 것들, 이렇게 지점토를 만드는 부분들은 이제 소조 부분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지우개라든가 딱딱한 것들, 돌이라든가 나무 같은 걸 깎아서 만드는 것을 조각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합해서 조소라고 하죠. 자,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면은 조소란 해서 쭉 나올 것입니다. 한 번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조소란 3차원의 공간에 입체로 아름다운 형태를 표현하는 조형 예술이다. 조형이란 말은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다 라는 뜻이죠. 조소는 소조와 조각으로 구분되는데, 소조는 무른 재료, 그러니까 물렁물렁한 거 있죠. 무른 재료를 안에서부터 붙여가며 만드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서 찰흙 같은 것을 붙여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든다는 뜻이죠. 반면 조각은 단단한 재료를 밖에서부터 깎아가며 표현하는 방법으로 수정이 어려워 계획성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조각 같은 경우는 한번 깎아내면 다시 붙여내기가 힘들어요. 잘못 깎아내면은. 그렇기 때문에 수정이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계획성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서의 표현 요소는 양감, 공간감, 재질감, 동세, 균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시 말해서 그림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림의 표현 요소 같은 경우는 양감이나 공간감, 재질감, 동세, 균형이 다 당연히 있긴 한데, 특히 조소 같은 경우는 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강조된다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자, 이런 요소는 3차원의 공간에서 입체의 아름다움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자, 간단하게 조소, 조각과 소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작가 중에 로댕이란 작가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볼 텐데, 특히나 로댕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이건 스탠퍼드 대학에 있는 지옥의 문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참고로 호암미술관에 있는데, 아마 그 수장고에 있어가지고 아마 보진 못할 거예요. 옛날에 그 호암미술관 이전에, 호암미술관 저 용인에 있는 거잖아요. 그 로댕미술관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호암미술관으로 넘어가면서 다 같은 삼성재단일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은 로댕미술관이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입니다. 많이 만들지는 않는 거고요. 하여간 로댕의 이 지옥의 문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작품이에요. 이게 아마 높이가 한 8m 정도 될 거예요. 7m 한 90인가 뭐 그렇게 된다 그러던 것 같던데, 이 넓이는 한 4m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작품이고, 이 깊이 있죠. 안쪽 길이가 한 1m 정도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안에 있는 작품들도 입체적으로 다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생각하는 사람 보이죠?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봤던 많은 작품들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로댕의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이에요.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가 로댕, 작품명은 지옥의 문이고요. 프랑스에서 감사원 건물이 불탔는데 거기에다가 장식미술관을 만들자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로댕이라는 사람한테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댕이 이 작품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감사원 건물 자리에 장식미술관에서 이제 주문을 했는데 로댕한테 취소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댕이 중간에 붕 떴는데 죽을 때까지 로댕은 이 작품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물론 로댕이 죽기 전까지 이 작품은 전시가 되진 않아요. 죽고 나서 사후에 그의 이제 친구나 동료들에 의해서 이제 새롭게 전시가 됩니다. 자, 1870년대, 그러니까 로댕이 1840년대 사람이에요. 1840년도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쭉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봤던 드라마 중에 철인황후라고 보신 적 있죠? 그 현종이잖아요. 현종 한 뭐 6년인가 7년 그 정도 때 이제 사람이에요. 로댕이란 사람이. 그때에 이제 로댕이 등장해서 만들었던 그런 작품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자, 한번 보죠. 뭐 다 읽었던 내용이고 다 아는 내용이네요. 그쵸? 자, 로댕은 20년을 지옥의 문과 씨름했지만 작업은 끝내 미완성으로 남았대요. 그쵸? 20년 동안 이걸 했대요. 그는 창조의 순간에 느끼는 전율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 어떤 것도 최종적일 수 없다. 그는 끊임없이 다시 고치고 여러 인물들 사이에 또 다른 인물을 끼워넣고 그런 다음 그 인물을 이리저리 움직여도 보고 그러다 정 안 되면 그것들을 부수어 다음 작업 실험을 위한 재료로 삼았다. 그러나 지옥의 문은 그가 담고자 했던 조각품을 모두 담아낼 수 없었다. 그의 영감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변모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물상들은 조각가로서의 그의 삶을 기록한 일기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로댕이라는 사람이 생애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그 그림을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그림을 좋아하다가 어느 날 이제 조각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조각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공예 학교 같은 데도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미술대학 시험을 보게 되는데 미술대학을 3번이나 떨어져요. 그리고 집안도 가세가 형편이 어려워져 가지고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게 돼요. 대학도 못 가고 일을 시작해서 일을 하는데 이제 조각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공방들 있죠. 옛날에는 조각이 그 건축을 할 때 들어가는 그 각각의 부수적인 재료로 많이 들어갔어요. 장식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요즘에 말하는 조각가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고요.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진짜 작업자들만 존재했던 시기거든요. 그 시기에 로댕도 역시 그러한 작업장에 가서 일을 배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려고 준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아래를 읽어보죠. 로댕은 단테의 신곡을 읽고 또 읽고 1년 동안 읽었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 단테의 신곡에 나온 지옥편에서 나온 그 내용들을 기본 토대로 해서 이제 지옥의 문이라는 것을 제작하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밑에 나오죠. 로댕은 단테가 쓴 걸작을 충실하게 재현하기 위해 먹을 기초로 하면서도 조각조 효과를 내고자 갈색 잉크로 농담을 나타낸 수백 점의 데생을 그렸대요. 로댕 같은 경우는 조각까지만 실제 이렇게 데생이라든가 수채화도 많이 그렸습니다. 수채화도 많이 그리고 그렇게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자, 여기 나오네요. 지옥의 문은 높이가 7m 75, 넓이가 3m 96, 폭이 1m, 직사각형의 대작이고요. 문의 형태는 건축적 양식을 취했고 문틀의 장식적인 몰딩이 뭔지 알죠? 옆에 끼우는 것들. 기둥머리 등은 르네상스 장식미를 한껏 발휘하고 있다. 또한 많은 인물들이 서로 뒤엉키고 소용들이 쳐 한눈에 작품을 감상하고 느끼기엔 불가능한 작품이다. 지옥의 문. 규모가 어느 정도 설정되자 로댕은 거대한 목조들을 짠 다음에 이 뒷내용은 그다지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이제 점토로 씌우고 거기에다 또 작품을 붙여내고 떼어내고 붙여내고 떼어내고 하면서 계속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로댕이라는 사람도. 그러니까 로댕이 그 작품을 만들었던 것을 떼서
새로운 독립적인 작품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걸 팔아먹고 그러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완성될 수 없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유들이 조금씩은 숨어 있어요. 자, 여기 나오죠? 자, 파리 로댕 박물관의 수석 학예관이 지옥의 문을 짜맞춘 것은 로댕이 죽은 뒤였대죠. 그리고 1926년에야 최초의 청동상이 만들어졌대요. 다시 말해서 이 지옥의 문이라는 것은 하나의 뭐라 그랬나 석고 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 놓고 찍어내는 거예요. 계속. 우리나라에 있는 거 같은 경우가 8개 중에 7번째 찍어낸 작품이거든요. 대략 이해되시죠? 그럼 지옥의 문을 수십 번도 더 찍을 수 있겠네요? 예,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지옥의 문에 관련돼서 그의 친구인 조각가 앙뚜앙 브루델이라는데, 브루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헤라클레스 이렇게 교과서에 보면 활 쏘고 있는 사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만든 사람이에요. 그거 만든 사람인데, 제자가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그 큰 바위 얼굴 만든 사람 있죠. 미국의 대통령 얼굴들 있죠. 그거 한 사람이나 아니면 자코메티라고 길쭉하게 사람들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의 스승이기도 하고 로댕의 제자이기도 해요. 사실은 로댕의 작업장에 와서 같이 일하면서 배우고 했었거든요. 자, 지옥의 문은 걸작으로 가득하다고 로댕의 친구인 조각가 앙뚜앙 브루델이 격찬했으며, 실제로 지옥의 문에 나오는 여러 인물사는 그 자체가 걸작으로 인정받는다. 지금부터 로댕의 작품에 나오는 그 각각의 요소들을, 작품들을 한번 볼 겁니다. 자, 생각하는 사람 다 아시죠? 새 망령. 3명의 이브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브, 아담과 이브 할 때 그 이브를 이렇게 땅을 가르치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웅크린 여인, 한때는 투구 제작자의 아리따운 아내였던 여인, 우글리노, 아담, 이브, 절망, 사랑의 도피, 무릎 꿇은 탕녀 등 여러 가지 작품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내용이고요. 큰 의미는 없는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르네상스 시기에 유명한 3대 천재 작가들 알죠? 라파엘로, 또 누구 있죠? 생각나는 사람 2명 더. 되게 유명한 사람들인데. 미켈란젤로, 또 한 명 더. 누구죠? 다빈치가 있잖아요. 이거는 미켈란젤로가 이제 르네상스 시기 때 15세기죠. 그때 시기 때 그렸던 최후의 심판이란 작품이에요. 그 당시에 이 심판이, 이게 좀 재밌는 게 스페인이란 나라에서 이제 이탈리아를 많이 공격을 해요. 스페인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약간 열받아서 만든 그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로댕이 이러한 작품들의 영향, 특히나 이 미켈란젤로 때문에 사실은 조각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참고로 미켈란젤로는 조각만 한 사람은 아니죠. 여러분들 다비드상이라고 알잖아요. 항상 교과서에 나오는 다비드상도 만들었지만 이러한 작품도 만들었고요. 그림이에요. 벽화입니다. 그 다음에 메디치 가문에 있는 무덤도 만들었고요. 메디치 가문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친구랑 같이 이제 거기에 있는 친구랑 같이 친구로 이렇게 성장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하여간 로댕은 이 작품에 나오는 이러한 화면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요. 또 하나 여기 보면은 단테의 배라고 드라쿠로아라고 여러분들 낭만주의 성향의 그런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전이죠. 고전 때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했을 때 그 낭만주의 작품에 이런 영향들을 받아가지고 여기 형태들의 변화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서 이러한 지옥의 문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쵸? 단테의 신곡도 있고, 여기 보면 드라쿠라의 영향도 받았다고 그러고, 그 다음 미켈란젤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고,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이제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 실제로 로댕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작품을 이제 제작을 했을 때 같이 옆에서 일했던 할아버지의 얼굴을 만들게 돼요. 얼굴을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작품 전에 출품을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사실적이라고 싫다고 해서 탈락시켜요. 너무 사실적으로 만들었다고. 만들다가 코드 뚝 떨어진 거를 그냥 그대로 작품을 전시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심사위원들이 싫어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댕이란 이 작가가 이제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도공, 그러니까 돌 깎고 그렇게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탈리아를 가서 많이 여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라든가 그 당시에 있던 르네상스 시기에 있던 많은 조각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 많은 영감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청동시대라는 손을 하늘로 이렇게 발ጭ 꺾어가지고 있는 노예상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러한 형태의 작품을 제작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출품했던 것들이 나중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돼서 하나의 작가로서 인정을 받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애매한 것도 있는데 상당히 사실적인 작품을 제작하게 돼요. 로댕이라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로댕의 작품들, 특히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거칠잖아요. 많이 끊어져 있고 막 이렇게 지저분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거 못 느꼈어요? 아주 사실적으로 매끈하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런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옥의 문을 제작하면서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그런 흔적들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작품에. 그리고 깎아서 만든 게 아니라 거의 소조, 그러니까 틀에 놓고서 자꾸 만드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소조를 작업하다 보면 그 틀이 생기거든요. 틀에 소조의 틀 자국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는 그림의 작품이 그 처음에 만들었던 완전한 사실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돼요. 자, 조금 말이 길어졌나요? 자, 지옥의 문에 새겨진 인물들은 하나하나 독립된 작품으로 인정을 받았대요. 당시에 작가들이 나오고요. 자, 여기 새망령이란 작품이에요, 이게. 새 그림자라고 제목이 나오네요. 자, 이거는 생각하는 사람들, 사람이죠? 알죠? 이거는 돌아온 탕자고 돌아온 탕자를 뉘어서 다시 작품으로 만드는 순간의 사랑이란 작품이고요. 자, 이거는 많이 봤던 영원한 봄이고 이건 키스란 작품이죠. 많이 나오는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책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요거는 뭐죠? 이게 로렌조 메디치 가문에 있는 무덤의 그 문양이에요. 요런 거 형태를 따서 이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딱 보니까 응용을 했다고도 합니다. 자, 로댕은 지옥의 문을 계속 수정해 나갔습니다. 인물들은 독립적으로 곳곳에 많이 팔렸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스러운 지옥의 모습을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로댕은 지옥원의 사랑을 나누는 인물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건 거고 요거는 로댕이 했던 드로잉이에요. 먹이랑 그 다음에 갈색 물감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드로잉을 했습니다. 자,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의 석고 버전으로 제작된 지옥의 문 소장처 쭉 나오죠? 뭐 미국에도 있고 파리도 있고 도쿄도 있고 추리히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호암미술관에 지금도 있습니다. 자, 로댕은 또 제자도 많아요. 그 제자들이 다시 현대 미술을 다시 이끌어내가는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들 되죠. 여러분도 알고 있는 까미오 클로텔이라고 로댕의 연인이라고 알고 있죠. 영화나 그런 걸 찾아보면 까미오 클로텔이란 실제 영화도 있습니다. 한번 보셔도 재밌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앙뚜앙 브루델, 그 다음에 브루델의 제자인 보글럼이라는 사람, 그 큰바위 얼굴, 그 다음에 자코메티, 길쭉하게 그린 사람. 자, 이게 중년이란 작품이에요. 중년이란 작품인데 이 당시에 미술계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인정을 받게 돼요. 로댕과 관련된 이 까미오 클로텔의 작품인데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죠? 자, 생략하겠습니다. 까미오 클로텔에 대해서는. 자, 요게 활 쏘는 사람이 이제 헤라클레스네요. 그 다음에 이게 자코메티에 걷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이러한 수많은 제자들이나 현대 그 조각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바로 이 로댕이란 사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나마 요거 하나 더 보자. 이게 큰바위 얼굴 아시죠? 사람이
이 코에 매달려서 등산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동자 안에 들어갈 정도겠죠? 그 정도로 큰 산, 하나의 산을 다 깎아서 만든 거죠. 대단한 작품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로댕이란 작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그 다음에 이 지옥의 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워봤습니다. 로댕이란 사람은 그 나폴레옹이 죽고 미술사적으로 봤을 때는 인상주의 시기, 그 시기에 이제 활동했던 사람이고 현대 조각을 건축에서 분리한 최초의 인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각가가 인정을 못 받고 있던 시기에 조각가가 인정받을 수 있게끔 그런 위치를 만들었다고 하는 표현이 맞겠죠? 그런 사람이고 그러면서 자신의 작업을 계속 해나가고 말년이 돼서 끝내 미완성으로 이런 작품도 하건 또 이런 작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또 퍼지고 아주 우리나라의 교과서란 교과서엔 다 이 사람의 작품이 나오고 그런 사람입니다. 현종 때 사람이고 우리나라로 치자면요. 여러분들 그 아까 말했던 철인왕후 그 드라마에 있었던 그 시기고 중국에서는 아마 그 당시에 아편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쵸? 그 시기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쓸데없이 너무 많은 내용을 얘기했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해드리고요. 이제 관련된 동영상을 간단히 볼 텐데 어떤 동영상인고 하니 그 지점토 만드는 동영상이에요. 간단히 연결해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부터 볼까요? 사과, 베이컨, 햄버거. 하나만 이번 타임에 보고 나머지는 다음 타임에 봐도 되고요. 자, 우선은 쭉 연결해서 이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20분 지났네요. Can you be an athlete? You, pregnant. 오늘 수업도 수채화랑 지점토로 작품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작품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은 작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나 접시를 반드시 준비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접시나 냄비, 프라이팬 등 관련된 트레이, 그러니까 접시 같은 경우를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집에 버리는 프라이팬이나 접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분리수거 장가도 많이 있고요. 정 안 되겠는 사람들은 다이소 같은 데 가서 한 2,000원, 3,000원짜리 그 나무로 된 그런 도마 같은 걸 사오셔도 돼요. 저는 될 수 있으면 돈을 안 썼으면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멋있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오셔야 됩니다. 또한 큰 작품을 하실 분들은 나름대로 좀 구상을 해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지점토를 2개에서 2개 반 정도 나눠줄 수 있는 용량은 돼요. 보통은 하나나 2개로 작업을 합니다. 하나나 2개로 작업을 하는데 학교에서 지점토랑 수채화랑 그런 것들은 다 지급이 돼요. 근데 큰 작품을 하게 되면 지점토를 10개, 20개를 쌓아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되면 마르지도 않아서 채색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사과 작품 제작하는 걸 보면은 종이를 테이프로 싼 다음에 은박지로 이렇게 싸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 형태를 만들고 시작을 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케이크를 진행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케이크 크기만한 뭔가를 준비해 오셔야죠. 그쵸? 자,
여러분들은 그 과정은 안 거칩니다. 왜냐면은 이 가루가 날리면 장난 아닙니다. 이 과정은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 손도 장난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리스라는 게 나중에 또 지급이 될 거예요. 이걸 반짝반짝하게 만들 수 있는, 또한 붙일 수 있는, 이거를 이제 분리된 걸 붙일 수 있는 목공풀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특별히 준비할 거는 기본적으로 받칠 수 있는, 세팅할 수 있는 그러한 용품들만 준비하시면 돼요. 진짜 색칠 잘했죠? 색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그런 제목이네요. 자, 이번 타임은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타임은 여러분들이 지점토할 때 필요한 전반적인 것들과 또 이런 비슷한 동영상 한 2가지 정도를 보고 보겠습니다. 알겠죠? 끝내겠습니다.